안녕하세요. 얼마 전 너무 힘든 일을 겪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30대 여자예요. 다른 사연자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운영하고 있는 가게도 힘든 상황에 사람한테도 뒤통수 맞게 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맘 같아선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데 이 인간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인생 최대의 숙제가 생겼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부디 구독자분들이 제 사연을 들으시고 명쾌한 조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우선 검은 머리 짐승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제 이야기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랑 같이 살았어요. 기억이 남아있는 시점에도 아버지의 추억은 없으니 아주 어릴 때부터, 아니, 날 때부터 저에게는 아버지란 존재가 없었죠. 심지어 저는 엄마와 성도 같아요. 보통 자식은 아빠의 성을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엄마의 성을 따라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왜 남들과 다르게 살았는지 예상이 되시죠? 네. 저는 가정이 있던 아버지가 제 엄마와 외도를 해서 생겼고, 저의 출생을 원치 않던 아버지의 바람 때문에 엄마가 몰래 저를 낳으셨어요. 그러니 출생신고를 엄마의 성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버지는 엄마가 일하던 회사의 사장이셨고, 격리로 일하던 엄마와 연애를 하셨대요. 당연히 가정이 있는 남자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한테는 너밖에 없다. 이혼하고 너랑 결혼할 거다. 라는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고, 엄마는 넘어선 안 되는 선을 넘으셨대요. 그 결과가 저를 임신한 거였고요.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계신 아버지라 엄마는 당연히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예상과 다르게 엄마에게 돌아온 말은 헤어지자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뱃속의 아이도 지우라는 매정한 말에 충격을 받은 엄마는 결국 아버지와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고, 아이를 지웠냐는 확인에 그렇다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아버지와 눈물로 헤어지는 날, 매정한 아버지는 돈뭉치를 건네며 연애와 임신을 비밀로 하라고 하셨대요. 정말 사람도 아니죠? 이런 사정도 모르고 저는 중학생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어요. 제가 어릴 때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머리가 조금씩 굵어지면서 이상한 걸 느끼긴 했어요. 서연아, 너는 왜 엄마랑 성이 같아? 어? 이상해. 우리는 다 아빠랑 성이 같은데 너는 엄마랑 같잖아. 이것 봐. 그러네. 왜 그런 거야? 이상해. 초등학생 때 부모님 인적사항을 적어서 내는 종이가 있었어요. 친구들끼리 그 종이를 보다가 저만 성이 엄마와 같다는 걸 알게 됐고, 친구들이 왜 그러냐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혼자 얼굴이 빨개졌죠. 영문을 몰랐지만 나만 다르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곧장 엄마에게 가서 물었는데, 당시엔 엄마도 속 시원히 대답해주지 못하셨죠. 그러다 제가 중학생이 됐을 때 비로소 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죠. 중학생 때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집 앞에 엄마가 어떤 남자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 곁엔 비싸 보이는 승용차가 서 있었고 엄마와 얘기를 하고 있는 남자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죠. 누군지 몰라 갸우뚱하며 엄마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크게 놀라며 그 남자에게 뭐라고 했지만 남자는 보지도 않고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엄마, 여기서 뭐해? 서연아, 먼저 들어가 있어. 엄마 곧 올라갈게. 근데 이분은 누구셔? 응? 그냥 엄마 아는 분. 이 사람이 애한테 제대로 알려줘야지. 언제까지 숨길 거야? 아무 말 하지 말아요. 한마디라도 하면 내가 가만 안 있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이게 숨긴다고 숨겨지는 거야? 엄마와 아저씨는 뭔가를 두고 실갱이를 했고 언성을 높이는 엄마를 보며 그 자리를 뗄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자꾸 저더러 집에 올라가라고 했지만 그 상황에 제가 어떻게 엄마를 혼자 두겠어요.
엄마의 이상한 행동에 그 아저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대체 누구세요? 엄마랑 왜 이러고 계신 거예요? 엄마, 대체 누군데 이래? 너는 몰라도 되는 사람이야. 어서 들어가. 서연아, 내가 네 아빠다. 네? 내가 네 친아빠라고. 세상에. 맞은편에 선 남자의 말을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친부라니, 내 아버지라니. 예상치도 못한 말에 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멍하게 있었고 엄마는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셨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빠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 당신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말 조심해, 애 듣잖아. 주저앉아 있던 엄마는 벌떡 일어나 아저씨의 멱살을 잡았어요.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며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하셨죠. 이제 와서 왜 이래?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때 나랑 우리 서연이 버리지 말았어야지. 이 나쁜 놈. 다음에 얘기하자. 오늘은 그냥 갈게. 서연아, 다음에 보자. 여전히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둘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믿겨지지가 않았죠. 나한테 아빠가 있다니.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아빠가 살아계시다니. 어릴 적 부모님이 둘 다 계시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어린이날 엄마 아빠 손잡고 놀이공원에 놀러가는 친구들이 너무나 부러웠죠. 그래서 아빠가 생기게 해달라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아빠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때에 생겼는데 저는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와 아버지의 대화 속에서 들렸던 내용, 아버지가 나를 원치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으니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겨우 엄마를 추스려 집에 돌아와 자초지종을 들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대체 돌아가셨다는 아빠가 왜 살아계신 건지 엄마한테 숨기지 말고 알려달라고 했죠. 그래서 알게 된 제 출생의 비밀은 과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정이 있던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부터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엄마는 더 이상 숨길 게 없다 체념을 하셨는지 있는 그대로 알려주셨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저 스스로가 너무 더럽게 느껴졌어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불륜으로 맺어진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싫었죠. 게다가 제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고 몇 년 뒤 제가 태어났다는 걸 알고는 그 후로 생활비를 계속 보내줬다는 사실도요. 홀로 저를 키우고 있었던 엄마는 생활고에 시달렸고 그래서 그 돈을 받은 이후로 계속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동안 엄마가 특별한 직업 없이 저를 키울 수 있었던 게 모두 친부의 돈 덕분이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알고 나서 친부도 엄마도 싫어졌어요. 엄마가 힘든 결심을 하고 저를 낳아준 거였지만 당시 저는 엄마에 대한 원망만 가득했어요. 차라리 낳지를 말지. 그냥 지워버리지. 왜 나를 낳았냐면서 엄마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도 서슴없이 했죠. 독한 제 말에 엄마는 슬퍼하셨고 힘들어하셨어요. 그리고 밖으로 방황하는 저 때문에 애도 많이 끓이셨고요. 중고등학교 시절 가출도 자주 하고 불량서클 친구들과도 많이 어울렸어요. 엄마가 속상해 하시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더 나쁜 행동들을 했죠. 담임 선생님이 엄마를 학교로 호출하는 일도 여러 번이었고 속상한 마음에 밤에 남몰래 혼자 우는 엄마도 여러 번 봤어요. 그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쉽사리 엄마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친부라는 걸 알린 후 대놓고 저를 만나러 오는 아저씨도 꼴도 보기 싫었고요. 당시 저는 세상 모든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저의 삐딱한 행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까지 계속됐어요. 공부도 손을 놔서 대학에 갈 점수가 안 되자 어떻게든 대학은 입학시키려고 엄마가 애를 썼죠. 그래서 겨우 지방대에 입학하게 됐는데
학교가 멀다 보니 자취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엄마와 떨어져 지냈고 저는 점점 안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학교 생활이 참 재미가 없었는데 졸업장만 따라는 엄마의 부탁 때문에 최소한의 공부만 하면서 목적 없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저는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제 졸업식 날 엄마가 학교로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별 수 없이 친구들과 사진 촬영을 끝내고 신나게 부어라 마셔라 술을 마셨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만 진탕 마시다가 친구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고는 다음날 엄마 집으로 가게 됐는데 이상하게 현관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엄마가 실수로 열어놓고 나갔나 싶어 안으로 들어가니 집이 난장판이었어요. 안방에는 이불들이 너저분하게 깔려 있고 거실에는 잘 정리되어 있는 물건들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고요. 순간 도둑이 들었나 싶어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보니 집 안에서 벨이 울리고 있었어요. 엄마 핸드폰이 집에 있는데 엄마가 없는 거죠. 깜짝 놀란 저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이웃집 이모가 저를 불렀어요. 서연이니? 너 어디 갔다가 이제 왔어? 아, 어제 학교 졸업이라서요. 이모, 저희 엄마 어디 갔어요? 아유, 말도 마. 네 엄마 아파서 쓰러진 걸 내가 발견해서 어제 119에 실려서 병원 갔어. 네? 엄마가 쓰러져요? 아, 그래. 아, 너는 왜 전화를 안 받니? 어제 내가 얼마나 전화했는데. 그 병원 어디예요? 저는 급히 병원으로 갔고 곧 입원실에 누워있는 엄마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자취 생활하고 있었기에 엄마와 왕래를 하지 않고 지냈어요. 계속 엄마를 원망하고 있었기에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랜만에 보는 엄마는 많이 말라 있었어요. 밥을 안 먹고 지냈는지 몸에 뼈밖에 없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죠. 엄마는 제가 온 것도 모르고 계속 눈을 감고 있었는데 숨 쉬는 것도 약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 지경이 된지도 모르고 저는 저만의 생각에 빠져서 엄마를 모른 채 하고 지냈던 거예요. 뼈밖에 없는 엄마의 손을 잡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엄마가 아픈 게 모두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눈물이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울고 있자 엄마가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죠. 서연이 왔어? 엄마, 괜찮아? 왜 이렇게 말랐어? 그동안 밥 안 챙겨 먹었어? 엄마 괜찮아. 그냥 감기가 오래 가서 그래. 이게 그냥 감기가 아니잖아. 왜 나한테 아픈 거 말 안 했어? 약 먹고 있었어. 그래서 낫는 줄 알았지. 우리 예쁜 딸 졸업식도 못 보고 엄마가 미안해. 그깟 졸업식이 뭐 대수라고. 울지 마. 자꾸 울면 힘들어. 이럴 때 울지 언제 울어? 엄마가 이렇게 아픈지도 모르고. 난 정말 나쁜 년이야. 아니야. 엄마한테는 더없이 착한 딸이야. 기력이 없어 목소리도 겨우 내며 말하는 엄마를 보며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동안 엄마에 대한 원망만 계속 쏟아내며 산다고 정작 중요한 걸 모르고 지냈던 것 같아 저 스스로가 한없이 멍청하게만 느껴졌죠. 비로소 뭐가 중요한 건지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엄마 건강이 회복돼 퇴원하게 되면 이제 착한 딸이 되리라 결심했어요. 다시 알콩달콩 사이가 좋았던 모녀로 돌아가서 엄마와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엄마의 건강이 생각보다 심각했기 때문이에요. 원래 기관지가 약하신 분이어서 겨울마다 감기를 달고 사셨는데 제가 없는 동안 만성 폐렴이 오고 말았던 거예요. 거기다 기력이 약해져 장기들마다 기능이 다 떨어져 있어서 한동안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정말 암담했어요. 중년이긴 했지만 남들은 한창인 나이에 병원 신세를 져야 할 만큼 몸 상태가 안 좋은지 정말 몰랐어요. 저를 낳고 20년 동안 혼자 저를 케어하면서 엄마도 많이 힘드셨겠죠.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했지만 뭐 얼마나 많이 받으셨겠어요. 그 모든 부담들이 엄마의 건강을 악화시켰고 하나 있는 자식마저 등을 돌렸으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아픈 게 저 때문인 것만 같았어요. 엄마의 병원 생활이 시작됐고 그동안 편하게만 살았던 저는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어요. 넉넉하진 않은 생활이었고 그렇다고 친부에게 손 벌리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했는데 지방대 졸업장 가지고는 취업이 쉽지 않았어요. 당장 급해서 돈은 벌어야 하니 구직 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간 곳이 피부 마사지 샵이었어요.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바로 취업을 했는데 전문 자격증은 없어서 고객 관리를 하는 게 제 업무였죠. 고객들 스케줄 짜드리고 상담 오시는 분들 가벼운 안내도 드리는 게 다인 일이었지만 사회초년생인 제가 하기에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었어요. 제가 있던 곳이 고급 샵이라 다들 돈 좀 있다는 여자 고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갑질을 얼마나 하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남의 돈 그냥 버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거요. 일하면서 치사하고 더러운 꼴도 많이 봤어요. 직원이라고 대뜸 반말부터 하는 사람도 있었고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도 있었죠. 대체 내가 왜 남의 스타킹이나 담배 심부름을 해야 하는지 못마땅했지만 그곳에서 일하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오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 싶어 엄마의 건강이 좋아지면 그만둘 생각으로 참고 했지만 엄마는 쉽게 퇴원할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둘 수도 없게 된 저는 계속 다니게 됐고 박봉인 생활에 만족이 되지 않았어요. 하루 9시간을 꼬박 서서 일을 했지만 손에 쥐어지는 돈은 겨우 200만 원. 그걸로 엄마 병원비와 간병비 생활비를 제하면 남는 게 없더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정말 싫었지만 친아버지에게 연락을 하게 됐어요. 네가 나한테 전화를 할 줄은 몰랐다. 어쩔 수가 없어서요. 엄마 아픈 거 아세요? 전혀 몰랐다. 내 전화를 안 받길래 그저 피하는 줄로만 알았지. 엄마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병명이 뚜렷하진 않는데 자가 면역 질환인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 계속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네가 걱정이 많았겠다. 너한테만 부담을 준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미안하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뭘 해주면 되겠니? 뭐든 말해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 다 도와줄 테니. 친아버진 진심으로 저에게 미안해하셨어요. 수십 년이 지나서 마주하게 된 부녀지간에 쌓인 이야기가 많았지만 서로의 근황을 간략하게 주고받았는데 제가 태어나고 얼마 뒤에 아버지도 본처와 이혼을 하셨다고 했어요. 네 존재를 본처가 알게 됐어. 나한테 배신감이 컸겠지. 그래서 이혼하자고 하더구나. 나는 가정을 지킬 생각이었는데 그것 또한 내 욕심인 것 같아 헤어졌다. 그러실 거면서 왜 엄마한테 거짓말 하셨어요? 이혼한다면서 엄마를 꼬신 거라면서요. 당시에 별거를 하고 있었어. 관계가 안 좋은 건 사실이었지만 이 본처와의 사이에도 자식이 있다. 그 아이 생각에 내가 흔들리고 말았지. 지금은 내가 잘못한 걸 100번 알고 있어. 그래서 네 엄마한테 찾아가 사죄도 하고 다시 합치자고도 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더구나. 한 번 배신했는데 엄마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 다 내 잘못이지. 아버지는 모든 일을 후회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이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저와 엄마를 챙기고 싶다는 말도 하셨죠. 제 앞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는 모습에 저는 마음이 약해졌어요. 지나간 일에 전부를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고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조금은, 아주 조금은 편해졌어요. 엄마랑 제가 힘들게 보낸 시간만큼 자신도 힘들었다고 하시니 그 말에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기꺼이 제가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셨어요. 얼마가 들든 전혀 아깝지 않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엄마 병원도 옮기자고 하셨죠.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빚을 모두 갚고 싶다는 말에 저는 아버지께 기회를 드리고 싶었죠. 그렇게 아버지와 우리 모녀는 왕래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피부샵을 오픈하게 됐고 그동안 쌓은 노하우로 피부샵 운영에 최선을 다했어요.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시간을 샵 운영에 쏟아부었는데 솔직히 아버지의 도움이 컸어요. 자금도 자금이지만 제가 신경을 못 쓰는 동안 엄마를 케어해 주신 건 아버지셨거든요. 덕분에 마음을 놓고 가게 운영에 전념할 수 있었고 샵의 고객은 점점 늘어났어요. 원래 여자들 상대로 하는 일은 입소문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를 진짜 디테일하게 해야 했는데 그게 보통 성가신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었죠. 제 공략이 먹혀들었는지 단골 고객은 점점 늘었고 샵을 확장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2호점을 오픈하고 1년 뒤에 3호점까지 오픈할 수 있게 됐어요. 남들은 하나 있는 가게도 운영하기 힘들다던데 저는 3개점 모두 장사가 잘 돼서 돈을 제법 벌 수 있게 됐어요. 가게가 안정이 되고 엄마도 아버지의 도움으로 건강을 많이 회복하게 됐어요. 일이 막히는 것 없이 술술 풀리게 되자 저도 숨통이 좀 트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랜만에 하루 시간을 내서 엄마를 돌보러 병원에 가게 됐어요. 날씨가 좋아서 엄마를 모시고 산책을 하러 나갔는데 거기서 그 사람을 처음 만났죠. 저와 마찬가지로 휠체어에 탄 어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하러 나온 그 사람은 인상도 부드럽고 남자답지 않게 되게 수다스러웠어요. 자신의 엄마에게 쫑알쫑알 쉬지 않고 말을 거는데 상대적으로 무뚝뚝한 저와 너무나 비교가 되는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자주 오시던데 오늘은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저희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잖아요. 모르셨어요? 아, 네. 알고 보니 엄마와 그 사람의 어머니가 같은 병실에 계셨더라고요. 일에 쫓겨서 바쁘게 다니다 보니 제 눈에는 엄마만 보였는데 그 사람은 저를 본 모양이었어요. 요즘은 남자분이 계시던데 그 아버님이신가 봐요. 네. 저는 아버지가 안 계셔서 제가 엄마 돌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럼 저희는 먼저 들어갈게요. 산책하고 오세요. 네, 들어가세요. 저와는 통성명도 하지 않은 사이였는데 스스럼 없이 말을 거는 그 사람을 보며 사람에게 참 살갑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를 병실에서 몇 번 봤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낯선 사람이잖아요.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 터라 반대인 성향인 그 사람이 신기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보게 되면 인사는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일이 바빠지셔서 한동안 제가 엄마를 케어하게 됐어요. 어차피 가게는 제가 없어도 돌아갔기 때문에 이참에 엄마를 챙겨드리자 싶었죠. 매일 엄마를 보러 병원에 가게 되면서 그 사람과도 매일 얼굴을 보게 됐어요. 병실에 나이가 비슷한 또래는 그 사람과 저뿐이었어요. 그래서 산책을 하거나 병원 측에서 행사가 있을 때 같이 이동을 하면 그 사람과 둘이 얘기를 나누게 될 때가 자주 있었죠. 알고 보니 나이도 동갑이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말도 잘 통하는 걸 느끼며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지게 됐고 밤에 병원 근처에서 따로 술도 한잔 할 수 있는 사이로 발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취직은 언제 하려고? 글쎄, 그동안 모아둔 돈이랑 보험금도 다 써가지고 이제 일하긴 해야 하는데 엄마가 걱정이야. 돌볼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내가 취직하면 자주 못 볼 것 같아서. 너도 자꾸 나이 먹어가는데 시간만 보내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 그치? 아휴, 모르겠다. 병원 생활을 너무 오래 했나봐. 취직하고 싶다고 남들이 다 나를 써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내가 도와줄까? 네가? 30이 넘은 나이에 병든 엄마를 케어한다고 경력도 뚜렷이 없이 그러고 사는 게 안타까웠어요. 일은 해야겠는데 정해진 일을 할 수가 없으니 해봤자 용역이라며 한숨을 푹푹 쉬는데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 지인을 소개해줬어요.
그 친구는 컴퓨터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프리랜서로 일할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컴퓨터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어서 병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적성에 맞을까 걱정은 됐지만 찬밥 더운 밥 가릴 상황도 아니다 싶어 소개를 해줬는데 이 친구에게 너무나 잘 맞는 일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관련 자격증도 있는 상태더라고요. 자기에게 너무 잘 맞는 일이라면서 저에게 얼마나 고마워하던지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더 친해지게 됐어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웃긴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제 이상형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잘나서 제가 반할 만큼 멋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이 먹어 직장도 변변찮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 마음이 쓰였죠. 어찌 보면 동갑인 나이에 동생 같은 느낌도 드는 그런 남잔데도 시무룩하게 기죽어 있는 모습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자꾸 이것저것 챙겨주게 됐고 자주 마주치다 보니 정도 들고 그러다가 감정도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연애를 그 사람과 하게 된 거예요. 가진 건 많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사람이었죠. 세심해서 저의 기분을 잘 알아채고는 말 한마디라도 다정하게 해주며 저를 챙겨줬어요. 그런 그 사람에게서 저는 마음의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방황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기색이 있는데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마음이 편하고 걱정이 사라졌기에 자꾸만 곁에 있고 싶었죠.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이어갔고 사귄 지 1년 정도 됐을 때 그 사람이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내가 너보다 능력 없는 건 맞는데 나 평생 너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싶어. 나는 너 절대로 배신 안 해. 그런 거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너 챙겨줄 수 있게 네 옆자리 허락해줘. 돈도 없는 사람이 반지를 하나 사서 제 손에 끼워주며 청혼을 했어요. 평생 저의 안식처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눈빛이 너무나 진심이었고 그 진심에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제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나서 내 인생에 결혼과 아이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거 절대로 안 할 거라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그 사람의 청혼을 받으면서 한편으론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서 안정감을 갖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욕심을 냈죠. 나도 남들처럼 결혼해서 행복해질 거라고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유일한 단짝 친구가 결사반대했어요. 뭐? 네가 왜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해? 가진 것도 없는 빈털털이랑. 그런 거 아니야. 엄마 병간호한다고 그런 거지. 그게 핑계가 되냐? 너도 엄마 병원에 계시지만 지금 돈 잘 벌잖아. 나는 아버지가 도와줬으니까 그렇지. 서연아, 자꾸 합리화하지 말고 이건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 그 사람이 뭐라고 너를 꼬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네 생각은 절대로 아니야. 나 이제 안정적인 생활하고 싶어. 나한테 없는 걸 가진 사람이야.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완전히 넘어갔구나. 너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어. 나한테 친구 너밖에 없어. 나는 네가 내 결혼 축하해줬으면 좋겠어. 친구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그 사람과 제가 서로에게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에게 없는 돈이 저에겐 있었지만 반대로 저에게 없는 다정함과 따뜻함이 그 사람에게 있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우리가 결혼할 이유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랑 아버지께도 제 결심을 말씀드렸는데 두 분은 제가 결혼을 결심한 것만으로도 마음에 들어 하셨죠. 다만 그 사람 직업이 변변찮은 게 두 분도 걸리는 것 같았고요. 저는 두 분께 걱정 마시라고 했어요. 어차피 돈은 제가 벌면 되니까요. 결혼이 결정되고 행복한 시간이 계속됐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신혼여행지를 선택하고 둘이서 살 집에 아기자기하게 집을 꾸미고 결혼 준비를 해나갔죠. 집도 제 돈으로 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가구와 가전들 전부 제 돈으로 했어요. 신혼여행이나 결혼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비용들을 전부 제가 냈지만
저는 괴념치 않았어요. 처음부터 다 알고 결혼 결심을 했으니 문제될 게 아니라고 여겼어요. 또 아버지는 그 사람에게 차가 없다는 걸 알고 차를 한 대 사주셨죠. 물론 차키를 건네시며 저에게 잘하라는 당부를 잊지 않으셨죠. 자기야, 나 정말 꿈만 같아. 자기랑 결혼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차 선물까지. 이런 거 받아도 될까? 장인도 부모님이야. 내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고 결혼 선물로 해주신 건데 당연히 받아도 되지.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이 있어서. 나 당신한테 평생 잘할게.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그 말 잊지 마. 서로 아끼면서 살자. 응? 바람 같은 거 피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내가 왜 그런 거래? 나 못 믿어? 믿을게. 그 사람의 말대로 꿈만 같은 나날이 계속됐어요. 그동안 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평생 내 편이 생긴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이런 안정감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구나 싶었어요. 절친은 마지막까지도 저더러 호구라며 제 속을 긁어댔지만 결혼식 날에는 웃으면서 꼭 잘 살아라는 말을 해줬죠. 엄마는 결혼식 내내 눈물을 흘리셨고 그 모습에 저도 덩달아 눈물이 흘렀지만 남편이 내 눈물을 닦아주며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배신 같은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약속을 해줬어요.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이 끝이 났고 바로 신혼여행지로 떠났어요. 그동안 일만 하느라 해외여행은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는데 모든 부담감을 다 내려두고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가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어딜 가든 제 곁에서 같이 있어주는 남편이 있어서 무섭거나 두려운 게 하나도 없었죠. 정말 행복한 신혼여행이 끝나고 한국으로 와서 바로 신혼집으로 들어갔어요. 비행기를 오래 타서 그런지 몸이 천근만근 너무나 피곤했지만 엄마는 이웃들에게 바로 시루떡을 돌리라며 성하셨어요. 집으로 떡 배달 시켜놨으니까 도착하면 따뜻할 때 이웃집에 갖다 줘. 엄마, 요즘 이런 거 안 해. 안 하긴 왜 안 해? 이런 게 전통인데. 이웃들이랑 잘 지내고 그래야 집에 복도 들어오고 그러는 거야. 귀찮아도 해 그냥. 피곤한데. 떡 몇 개만 돌리면 되는데 뭘 그래. 떡집 아저씨가 곧 도착한다니까 그렇게 알아. 알겠어. 엄마는 원래 전통 풍습 같은 걸 지키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떡을 돌리라고 성하셨고 떡까지 손수 주문하셔서 집으로 배달을 시키셨더라고요. 피곤해서 그냥 쉬고 싶었지만 배달시킨 떡이 아까워서 이웃집으로 인사를 가기로 했고 남편이 기꺼이 떡 배달을 하겠다고 했어요. 종이팩에 떡을 담아서 위아랫집으로 먼저 가져다 주고 마지막으로 옆집 떡을 챙겼어요. 이게 마지막이지? 같이 갈까? 그래도 바로 옆집인데. 아니야, 내가 가서 인사하면 되지. 뭐 살다가 마주치면 인사할 건데. 그래? 뭐 알았어. 얼른 다녀와. 저녁 차리고 있을게. 알겠어, 여봉. 기분 좋게 떡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저녁 준비를 했어요. 냉장고에서 밑반찬을 꺼내며 새로 산 신혼 그릇에 예쁘게 옮겨 담으며 괜히 웃음이 났죠. 이런 소소한 것도 내 인생에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상황을 즐기고 있으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너무 좋아서 가슴이 간질간질한 것도 같고 여튼 음식을 가지런히 담으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집 현관문이 급하게 삐비빅 열리더니 우당탕탕 소음과 함께 남편이 뛰어들어왔어요. 당신 왜 그래? 아니야. 아니긴, 밖에 누구 있어? 지금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이웃집에 떡을 갖다 주러 간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려선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묻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와 현관벨이 사정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야, 어딜 도망가? 이 문 안 열어? 열어 이거! 누구세요?
이 문 열라고! 자기야, 열면 안 돼. 옆집 사람 미쳤어! 밖에 있는 사람은 현관문을 열라고 난리였고 내 옆에 있는 남편은 문을 열지 말라며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르는 저는 우선 밖에서 남의 집 문을 예의 없이 두드리는 소리에 기분이 나빴죠. 대체 누구신데 남의 집 문을 이렇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자꾸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경찰 좋네. 근데 내 얘기 듣는 게 당신한테도 이로울 텐데. 당신 옆에 그 새끼 사기꾼이야, 사기꾼. 무슨 개소리야. 당장 꺼져. 너 잡히면 가만 안 둘 거야. 남편은 절대로 문을 열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이 사람과 대면을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남편의 만류에도 문을 열었죠. 현관문을 열자 웬 아저씨가 씩씩거리며 서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삿떡 갖다 주러 간 사람에게 이 무슨 무례한 짓이냐고요? 보아하니 신혼집 같은데 둘이 결혼했어요? 아무 말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왜? 이제 와서 겁나냐? 네 아내도 알 건 알아야지. 말하지 말라고. 남편은 그 남자가 말을 못하게 계속 소리쳤고 문 열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옆집 남자는 전세가 역전돼 방글방글 웃으며 약 올리는 것 같았어요. 기분이 나빠진 저는 빨리 말하라고 재촉했죠.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다 하시고 나면 저희에게 사과하셔야 할 거예요. 아가씨, 이 자식한테 속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나한테 고맙다고 할 거요. 뭐라고요? 이 새끼 내 마누라랑 바람 피운 놈이야. 뭐요? 바람? 언제적 얘기라는 거야? 남편이 언제적 얘기를 하냐고 말하는 소리에 저는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내가 그렇게 저주하는 불륜 장본인이 내 남편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 아니 그 인간은 제 놀란 표정에 다른 데를 쳐다보더군요. 6년 전에 이 새끼가 내 마누라랑 바람이 났는데 순진한 내 마누라 살살 꼬셔서 돈도 제법 해먹었어. 자기야, 들을 필요도 없어. 그냥 들어가자. 이거 놔. 이 말이 사실이야? 당신이 불륜남이야? 그게 아니야. 다 옛날 일이야. 나도 어릴 때 멋 모를 때 그런 거야. 옛날 일? 너는 그러고 나서 도망갔으니 상관이 없다 생각하나 본데 내 마누라가 네 새끼 가졌다. 뭐? 근데 내가 그걸 몰랐어. 내 자식인 줄 알고 여지껏 내가 키웠지. 애지중지 키운 내 자식이 실은 네 자식이더라. 무슨...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자식아. 옆집 남자는 말하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지 가만히 있다가 그 인간에게 달려들었어요. 얼굴로 주먹을 날렸는데 얼마나 세게 쳤는지 한 방에 코피가 터져버렸죠. 피가 철철 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몇 번이나 더 때렸어요. 저는 너무나 놀라고 황당했지만 상황은 수습해야 했기에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올 때까지 그 둘은 계속 몸싸움을 했고 결국 둘 다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경찰서에서 모든 상황을 다 알게 됐어요. 옆집 남자의 와이프와 내 남편이 바람이 난 게 맞고 그걸 들켜서 헤어졌는데 와이프가 아이를 가지게 된 거죠. 와이프는 살려고 남편 자식이라고 했는데 남자도 그걸 믿고 몇 년이나 키우다가 얼마 전에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됐다고 하더군요. 결국 옆집 남자는 이혼을 했고 아이는 엄마가 데려갔다면서 모두 내 남편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경찰서 한복판에 꺼이꺼이 우는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저는 무엇보다 그 인간이 저에게 이 모든 상황을 비밀로 했다는 게 너무나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사귈 때 제 출생의 비밀을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각도 없이 평생 혼자 살 생각이라는 말도 했었던 건데 그 말을 할 때 제 아픔을 정말 많이 위로해 줬어요.
마치 자기 일인 양 가슴 아파하며 자기는 절대로 저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는데 그 사람에게 이런 비밀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폭행은 쌍방과실이라 서로 합의를 하고 경찰서를 나왔어요. 도무지 내가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배신감 때문에 너무나 제 자신이 비참해서 눈물만 났죠.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다 옛날 일이야. 내가 유부녀랑 만난 건 맞는데 나도 그때는 어렸어. 어렸다고? 그래서? 나이가 어리면 잘못이 없는 게 돼? 그건 아니지만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이해? 너는 날 속였어.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어? 널 사랑해서 그랬어. 애는 이제 어떡할 거야? 네 자식이래잖아. 몰라, 그 여자가 키우겠지. 뭐? 결혼을 결심했을 땐 다른 거 다 안 보고 그 사람의 따뜻한 심성만 봤어요. 상처가 많은 저를 포근하게 안아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르면 몰랐지 뒤늦게 알게 된 자기 자식을 모른 척 하려는 말을 들으며 제가 사람을 한참 잘못 봤구나 싶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저를 보며 인성이 바닥을 보이는 말들을 계속하더군요. 내가 애를 원한 것도 아니고 그 여자가 절대로 임신 안 된다고 했어. 근데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게 말이야? 맞잖아. 그 여자가 실수한 건데 내가 왜 책임져야 돼? 짝. 왜 때려? 저는 더 참지 못하고 그 인간 얼굴에 따귀를 날렸어요. 이미 쥐어터진 얼굴이라 한 대 때렸는데 입가에 피가 다시 흐르더군요. 한 대론 성이 차지 않아서 한 대 더 때렸어요. 왜 때리냐고 발광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곧장 혼자서 차를 타고 집에 와버렸어요. 집에 오자마자 집안에 있는 그 인간 물건들 다 현관 밖에 버렸어요. 남들한테 다 알리고 이 인간이랑 결혼했지만 상종 못할 인간이다 싶었어요. 다행히 혼인신고 전이었기 때문에 쉽게 손절이 가능했고요. 뒤늦게 도착한 그 인간이 밖에서 문 열라고 난동을 피웠어요. 저는 경찰을 다시 불렀고 그 인간은 또 경찰 손에 끌려갔습니다. 엄마 덕분에 이 모든 일을 알게 됐어요. 엄마가 유난을 떨었기에 옆집에 가게 됐고 혼인신고 전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게 없기에 관계를 쉽게 끊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문제는 이 인간이 거머리처럼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준 차도 빼앗고 엄마가 계신 병원도 옮겼어요. 집도 팔려고 내놓은 상태고요. 그 인간이랑 관계된 건 모조리 다 정리를 했는데 문제는 이 인간이 제가 운영하는 샵을 안다는 거예요. 일 때문에 핸드폰 번호도 쉽게 바꿀 수 없고 보통 난감한 상황이 아닙니다. 엄마는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또 본인 탓을 하고 계세요. 어릴 때 상처가 없었다면 그런 능력도 없는 놈한테 마음을 주지 않았을 거라며 제가 이렇게 된 게 자기 탓이라면서요. 저도 배신당한 일로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은 상태라 일상생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인 그 인간은 계속 용서를 해달라며 꾸준히 저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을 떼어낼 수 있을까요? 맘 같아선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두들겨 패버리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면 조언 좀 해주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뒤늦게라도 믿을 수 없는 놈이라는 걸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진 않네요. 마음의 평화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구독자분들도 마음 편히 지내시길 바라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